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요즘 시장은 매일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한판 탔는데요. 증시는 장중에 나스닥이 0.6% 넘게 오르는 등 어제의 약세를 만회하나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1% 넘게 떨어졌다가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반대로 강세였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중간중간 증시와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우선 장 전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은 좋은 건데 시장에겐 안 좋은 거죠. 20만 건 이하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기대치보다도 낮았고 최근래 수치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무려 올해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강한 고용은 강한 물가로 이어지고 강한 물가는 강한 금리로 이어지는 3단 콤보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좋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강한 고용에 대해선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낙담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악재란 것도 계속되면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반등을 하나 했지만 중간에 파월이 출연하며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파월은 이날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은 또다시 특유의 이도저도 아닌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줬는데요. 핵심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단 당장은 긴축이 더 필요하지 않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다. 셋째, 경제가 계속 강하거나 고용시장이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은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데이터를 계속 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최악의 경우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파월이 비둘기 파적이었다고도 해석했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실제 반응도 그랬죠. 파월 발언 이후 증시는 내리고 채권 수익률은 올랐습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드디어 5%를 넘기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단기 금리는 내렸는데 이것은 파월이 당장은 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 예상금리가 이제 금리 동결 쪽이 주류 의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장기 채권 수익률의 상승도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조만간 5%를 넘기겠지만 아마도 일시적일 것입니다. 최대 5% 초반대까지는 더 오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한계이고 이후로는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어쨌든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금리는 5.3%대입니다. 역사상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넘긴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캡이 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도 곧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채권 수익률은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 너무 뻔하죠. 무엇이든 한참 모멘텀이 붙었을 때는 더 간다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정점에 거의 도달할 때가 오면은 그때가 결국 끝물인 경우가 투자 시장에선 대부분이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의 정점은 거의 도달한 듯 보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의 가격은 바닥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채권도 모두가 망했다 하면서 던질 때가 바닥일 수 있습니다. 증시는 파월 발언 이후 채권 수익률 상승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기업에 따라 희비가 많이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무려 16%가 넘게 급등했고요. 반면 테슬라는 9%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하루 만에 10% 넘게 내린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이번 분기 실적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부분은 급격하게 하락한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떨어지면서 내연기관차 회사와 비교해서도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판매량 전망에 있어서도 가격 인하 전과 비교하여서 판매량 전망이 특별히 더 나아진 점이 없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비관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불세력 중 하나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지속적인 가격 인하와 마진 하락은 작은 재앙이었고 향후 더 높은 이자율, AI에 대한 투자, 사이버 트럭의 양산화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했을 때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목표 주가를 $350에서 $310로 낮췄습니다.
또 다른 불세력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도 거시경제, 수요 불안, 사이버 트럭 등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내년에도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성장주 모멘텀이 떨어진다면서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380달러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테슬라 불세력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실적 발표 전에도 여러 차례 테슬라는 앞으로의 2-3년 정도는 다음 퀀텀 점프까지 모아가는 기간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의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테슬라 투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테슬라는 내년까지도 극적인 수익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현재 있는 모델들을 가격을 계속 낮춰야만 목표 판매량 유지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마진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겠죠. 사이버 트럭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듯 2025년에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극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꼭 부정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분기가 테슬라 실적의 바닥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대했던 속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실적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주가 역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주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몰빵해서 사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기보다는 관념 자체를 아예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수년 후 분명 눈부신 성장을 다시 이룰 가능성이 큰 회사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완전 양산화로 전기차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픽업 트럭 시장을 획득하고 저가형 모델의 출시로 엔트리 모델 시장을 확보하고 저개발 국가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FSD 완성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며 수익률을 급증시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 봇을 통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미래 잠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잠재 가능성을 믿으면서 수년 후에 양자 도약을 바라보고 가격이 낮은 기간을 즐기며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사서 당장 연말이나 내년쯤 크게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실 거면 말리고 싶습니다. 증시와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또 다른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현물 ETF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강세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른 채권 수익률에 장사 없죠. 파월 발언과 함께 하락했는데 이후 다시 급등과 급락을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파월 발언 이후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데는 리플 소송의 영향이 컸습니다. SEC가 리플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갈링하우스와 라센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리플 법인에 대한 소송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최중요 임원 2명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가 개인들에 대한 소송만 취하한 것입니다. 리플은 이 사건을 두고 SEC가 사실상 항복했다라고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 가격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소송을 포기한 것은 법인과의 싸움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며 섣부른 승리 선언을 경계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SEC가 소송의 규모를 줄인 것은 그만큼 싸움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라면 앞으로 있을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리플, 그레이스케일 등 거의 모든 소송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호화폐 업계에선 SEC의 소송당해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면죄부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레이스케일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SEC가 ETF 신청사들과 논의를 지속하며 수정 신청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래놓고 또 시간을 끌 수도 있죠. 따라서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그래도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불확실함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은 하루하루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실한 결론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암호화폐의 규제 문제도 전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동안 확실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만약 확실하다면 그건 이미 투자의 기회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게 확정되고 나면 가격은 이미 그 합당한 가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확실한 투자라면 대체 무엇을 믿고 해야 할까요? 믿을 건 자신의 원칙뿐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감정에 흔들리지만 않아도 투자에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원칙이 미숙한데요? 처음부터 원칙이 완숙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부와 경험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원칙을 발전시킬 최고의 찬스입니다. 실패는 원칙 없이 오로지 투자를 돈 놓고 돈 먹기로 생각하는 도박꾼들에게만 뼈아픈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 돌아옵니다. 따라서 실패야말로 최고의 자산이자 무기이자 원칙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어 나갈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아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의 성배입니다.